어제는 잭슨홀에서 전해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이 그냥 꺾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진 않을까 어제 참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줘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변동성 장세? 시장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기다리고 있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시작을 또 다시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팀장님 나오셨는데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또 시장이 올라져서 네. 좀 힘을 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까지의 자료를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시장도 또 반영해서 또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분석부터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올라서 좋긴 한데요. 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거요? 떨줍 올팔이라고. 떨줍 올팔? 네, 떨어주면 줍고 아. 올라가면 팔고 약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이야기들이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최근의 시장의 또 분위기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시장을 위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이힐드 지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왼쪽에 그 일주일 동안 단위를 저희가 쭉 표시해놨는데 한 6주 동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랬었죠. 네. 지난주 드디어 주간 기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6주 연속의 추세적인 안정을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일간 기준으로 이제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도 한번 보시면 네. 8월 16일이 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은색 선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네네. 내려오는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뒀는데 8월 16일을 지나면서 저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오면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즉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자금의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어제까지는 흔들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실 나스닥이 빠지는 걸 보고 오늘 우리도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똑같았어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나스닥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좀 높으니 이 하이힐드와 나스닥의 관계를 제가 또 오늘 새벽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역시. 네. 자, 나스닥 지수가 노란색이고 검은색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중순을 바닥으로 다시 이제 하이힐드가 올라오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지금 다시 내려와요. 13,000 위에서 12,000까지 지금 내려오는 네. 노란색이 꺾이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게 안정을 찾고 반등이 좀 이어지려면 적어도 하이힐드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조금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죠. 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만의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코스닥 시장의 이제 수급 중에 이제 신용 잔고 이야기들을 최근에 좀 하셔서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상반기에 우리가 6월 달에 급락했을 때 보면 세로 막대 그래프가 10조 원 넘게 있다가 가파르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한 네, 8조 원 뚝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떨어졌다가 7월 초에 8조 원 정도 수준을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한 9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신용 잔고가 최근에 10조에서 8조까지 6월 달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 1조 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 다시 흔들려 버리면 바닥권에서 신용잔고 절대 규모가 한 8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또 한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는 또 약간 신용잔고 금액이 줄어들어야 바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신용잔고가 다소 조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차하면 막 1,400원 네, 가나 이야기도 막 이런 나오고 얘기 있죠.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도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네. 노란색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역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350원에 어제 딱 끝났고요. 보통 저렇게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었죠.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나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지금 그 검은색 그래프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환율이 저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특히 미국이 하락을 해도 나름대로 조금 덜 빠지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주는 중요한 또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코스피에서 오래간만에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한 1,000억 이상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코스닥은 또 뭐 그렇게 크게 매물이 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지를 한 세 가지 궁금하죠. 정도로 네. 뭐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대체? 네네. 네, 한번 보시면 상반기에 한 10조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10조 이상. 근데 7월 이후만 하더라도 5조 원을 다시 순매수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고, 지금 외국인들의 붉은색 그 바탕은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7월 달부터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7월 달부터 거의 5조 원 정도를 지금 사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네. 팔았던 물량의 절반 정도를 지금 다시 두어 달 만에. 주워 담고 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매크로 관련해서 뭐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는 스탠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어제 뭐 시장 크게 밀리긴 했지만 그건 뭐 매파적인 발언 나올 거 뻔히 알았는데 네네네. 시장 그냥 다소 좀 크게 움찔했던 것뿐, 뭐 시장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이 또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렇죠. 듯 일단은 네네네. 보이긴 하죠. 뭐 혹시라도 잭슨홀에서 네. 약간 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기대가 그게 조금 있었는데 있었죠. 네. 뭐 원래 그냥 스탠스대로 그대로 강한 어조로 또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매크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퍼 밸류에이션입니다. 9배 정도 수준이면 과거 역사적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서, 물론 해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만으로 장기적으로 시계열로 비교했을 때 7배, 8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뭔가 시스템적 위기가 있을 때 네. 그렇게 한 번씩 갔었고, 대부분 9배 정도 전후는 바닥보는 경우가 많았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금 좀 순매수 기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산업이 있죠. 원전, 방산. 이 글로벌리 원전을 수출할 수 있고 방산과 같이 이런 무기와 또 경공격기라든지 이러한 훈련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특화된 산업의 신규 수준 모멘텀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러한 환율 수준에서도 조금 사고 있는 네, 부분을 유지할 수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만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 기관들이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기관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고 오늘도 네. 그냥 관망 정도 상황인데,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멈추거나, 근데 그날 하필이면 기관들의 매도가 겹쳐버리면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출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거는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환율이 좀 많이 빠져줘야 네. 의미가 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환율과 우리가 매주 체크하고 있는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좀 주식하기 편한 환경이니까 좀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실 때, 지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떨주고 올팔? 네네네. 떨어지면 좀 사고 올라오면 조금 오늘 좀 줄이고. 비중을 좀 줄여야 네네네. 되나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보수적인 네. 대응을 하시는 네.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환율은 정말 강달러가 일단은 좀 뭐 주춤하거나 좀 꺾여줘야 되는데, 이번 9월 FOMC에서도 거의 파월이 뭐 자이언트 스텝 하겠소라는 말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강달러 현상이 쉽게 꺾일 리도 없고, 또 원화만 홀로 약세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다 유로와 엔화 다 그렇죠. 같이 이제 약세이다 네네. 보니까 뭐 이런 흐름이 완전히 뭐 하루 아침에 뒤바뀌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가져보면서 당분간 시장은 쉽지 않겠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좀 강한 섹터들은 분명히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일단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민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대체 뭘 봐야 하는데 여기로 이제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아이디어 전략은 어떤 쪽입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도 말씀을 네. 좀 드렸고, 네. 그다음에 먼저 원자력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밸류 체인 관련해서 어디가 수혜가 되고 어떤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죠. 우리 IRA라고 하는 이 법안은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초안이 나온 거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발효된 것은 아니니까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 정도에 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가이드라인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좀 핵심 포인트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좋아요. 네,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가 결국에는 IRA 법안은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라인이 좀 북미 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가 북미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 50% 좀 이상일 것. 네. 이거 앞으로 이제 매년 10%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좀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핵심 광물입니다. 광물. 이 핵심 광물의 이 비중을 북미와 아니면 북미와 FTA를 맺은 국가한테서 40%를 2023년부터 조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10%포인트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리튬, 흑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또 들었던 구리는 여기에 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 6개의 광물은 미국이라든지 미국과 FDA를 맺은 국가들과 국가에서 채굴된 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미국과 FTA 맺은 국가들이 사실 따져보니까 몇 개가 없더라고요. 꽤 그래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호주, 칠레, 한국, 일본, 캐나다 뭐 이렇게 몇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중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광산 쪽에 니켈을 한번 보시면 니켈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하고는 니켈이 많이 생산되고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니켈을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캐나다 같은 이런 쪽에서도 니켈이 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빨리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아니 인도네시아산을 니켈을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하냐라고 네네. 현장의 목소리를 내면 또 네. 인도네시아는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좀 타겟이 중국이니. 한번 예매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도 부분이긴 볼수 합니다.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는 이제 제재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5년부터는 우려 국가죠. 즉 두 국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조달된 어떠한 소재와 부품, 뭐 광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밸류체인에서 결국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줄 중에서 우리가 3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광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네, 이제 네. 좀 머리 아픈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왼쪽에서 네. 광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제 정년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공정을 보시면 광산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을 보시면 대부분 국가 이름이 누가 들어가 있죠? 중국인데요. 네, 중국이 대부분 네. 저런 이제 재련 정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중국이 막아버린다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정년 관련된 부분, 즉 니켈과 코발트, 리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무기화할 수 있는 정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광물 쪽인데요. 광물이 하나는 이제 흑연입니다. 흑연. 다른 자원들은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이제 나오는데 생산이 되는데 흑연은 주로 다 대부분이 또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흑연을 만약에 그 유통을 안 하겠다라고 끊어버리면 전 세계에 있는 음극재 공장들이 셧다운이 돼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광석이라든지 이 재련은 하나의 세트로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석을 많이 캐는 쪽에 재련 공장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재련까지 가능한데 다음 단계인 이제
정년을 하려면 중국까지 다른 광물들을 보내야 되니까 네. 이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이 이렇다 이런 법안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자국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 정년 시선을 갖추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전구체를 하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이 2차 전지에서 보시면 고려아연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주 네. 전에 고려아연 이야기했었죠. 네. 고려아연이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네네네.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가셨어요. 네. 그 이후로 진짜 관련주로 그냥 뭐 이제 움직임이 네. 보이면서 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포스코 계열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러한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정년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구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정년이라는 이 공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튬 인가공하는 회사들도 지금 하나씩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데보마그네틱, 그 다음에 미래나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담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하나의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그러면 우리만 유리한가? 그럼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막아버리면 CATL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을 피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유럽의 캐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IRA 법안 나오자마자 CATL에서 발표한 게 유럽에서 공장을 100기가와트시를 증설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살 길을 했죠. 찾아간 네, 거죠. 살 길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러면 글로벌 무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셀 입장에서는 미국은 좀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유럽 시장은 오히려 그만큼 파이가 줄어드는 거네요. 중국한테 오히려 조금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큰 그림은 좀 그려둘 필요가 있고,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연말과 내년 초에 가야 이게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네.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 아래쪽에 밸류 체인 중에 그러면 셀 업체와 소재 중에서는 네.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봐야 될까? 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요 키워드 아래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단 가이드라인은 나왔고 연말이나 뭐 내후년 이제 가서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또 그 기대감에 네네. 선반영돼서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우리는 선취매 지금이라도 뭐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맛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셀부터 보나요? 네, 셀 업체부터 한번 본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셀 업체 살려면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 SDI 지금 네. 상장 회사는 네. 두 개밖에 없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그래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일단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먼저 뉴스가 좀 나와버려서 약간 아쉽긴 한데요. 꼭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화요일 날 그거를 네, 또 그 아침부터 발표가 해서 네. 자, 일단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실적이랑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적 개선폭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이 SDI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기저 효과가 있어요. 폭스바겐 때문에 약간 실적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그 기저 효과가 훨씬 더 개선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모멘텀 관점에서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증설이 될 겁니다. 신규 수주와 함께 증설이 될 텐데, 신규 수주를 받아야지만 증설을 하고, 증설해야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죠. 최근에 2, 3년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 그런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여 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캐파가 뭔가 증설을 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혼다하고 관련된 이 합작사 부분이 설립입니다. 네.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는 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기로 이제 혼다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티엄 셀지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이 있고요. 혼다도 이제 작은 회사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증설 모멘텀이 이어지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앞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르노입니다. 르노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조인트 벤처를 아직까지 계약을 한 게 없거든요. 협약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유럽 지역에서 아마 르노도 엔솔과 제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여기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도 캐나다 쪽에서 이제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미국 쪽은 대응할 수 있는데 유럽 쪽 판매를 하려면 유럽 쪽에 또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장을 엔솔하고 같이 짓기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 개 업체들로부터 신규 오더를 받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하고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그러한 구조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분들,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PER이면 분모가 이익이잖아요. 이 이익이 올라오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네. 이 이익이 올려오려면 결국에는 신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증설하고 어닝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을 시키면 밸류에이션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그래도 두어 달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격이잖아요. LG 네네네, 엔솔이. 그렇죠. 뭐 지금 구간에도 없는 분들은 뭐 신규로 다 보는데 부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시장이 좀 뭐 이렇게 오늘은 또 올라주니까 올라갈 때 추격하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매크로적인 이슈가 또 언제 발발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테슬라입니다. 네. 예, 테슬라 쪽은 우리가 중국 쪽에서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불안해해요. 너무 중국 쪽에서 대부분 다 그렇죠.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네네. 그 공장을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해외 쪽으로 또 좀 다각화해달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새로운 또 증설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도 뉴스 모멘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잠재적인 어떤 호재거리가 살아있는 LG 엔솔이군요. 저희 눈여겨보는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 가져가고요. 셀에서 하나 받고 그럼 소재단에서는 어떤 종목 우리가 눈여겨보면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뭐 소재는 양극재도 있고 네.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 전액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음극재 쪽을 한번 음극재.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인데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 첨가제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도 주가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회사의 증설 모멘텀이라든지 네. 실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1kg 와트시당 들어가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지금 좀 없는 상황인데 배터리 수요가 10%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양극재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딱 10%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은 좀 없거든요.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같은 케이스가 첨가 비율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극재에다가 이 첨가 비율을 한 3% 정도만 이 실리콘을 넣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8%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지만 이제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요. 충전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극재는 충분히 지금 끌어올릴 만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우리 하이니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극재 쪽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 정도 비중을 올리던 게 비율을 8% 비율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올린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배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3% 나가는 게 8%가 더 이제 매출이 나가는 거니까 네. 똑같은 배터리가 앞으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이제 그렇겠네요.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 보시면 탑라인 그로스가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어려워. 쉽게 표현하면 네. 매출 성장률이 네. 큰 폭으로 뛴다라는 거죠. 음.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공장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연말 3,000톤 그래서 2026년도까지 2만 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7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시화공단의 토지를 이제 구매한 거를 보면 시장에서는 2만 톤이 아니라 야 3만 톤까지 갈 것 같아라고 지금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공장 증설하고 앞으로 실리콘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면 실적도 앞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이 실리콘이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서 아이폰 16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대주전자재료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된다면 어플리케이션 확장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까. 확정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뭐 당연한 호재거리일 테고요. 네네. 만약에 애플이 실리콘을 적용을 한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냥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최근 핫한 키워드 속에서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꼽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태조 2차 전지에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여러분들 흐름 한번 추적해 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